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스피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150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네요. 오늘 수능 때문에 1시간 늦게 개장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장 초반에 코스피 지수는 이제 오름세로 출발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어서 낙폭이 좀 심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봉합권에서 계속 이제 머물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이제는 오를 재료 소진도 없고요. 이제 또 내려갈 재료도 지금 없다 보니까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분들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환율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그냥 빨리 지금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점점 더 환율이 오른다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주식시장에서 번 거 그 환율 때문에 환차손이 일어나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외국인들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겠고 특징적인 거는 이제는 역시나 이제 엔터주 중에서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정말 많이 좋아지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뉴진스. 연예인 뉴진스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뉴진스가 이제 복귀를 한다, 완전체로 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 하이브에 대한 이제 주가가 이제는 거의 4% 넘게 지금 뛰고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특징주, 이제 눈에 띄는 소재가 있는 것들만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좋은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주식 중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이 ETF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 안정형 ETF를 대거 팔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ETF가 뭔지를 먼저 아셔야 되겠죠. 상장지수 펀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수는요, 그러니까 펀드예요. 그러니까 기초 자산을 뭐로 담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겠죠. 그럼 기초 자산은 뭐가 있을까요? 뭐 채권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금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코스피 지수도 하나의 기초 자산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지금 상황 보시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채권형 ETF 아니면은 뭐 파킹형 ETF에 많이 투자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겠다. 수익률은 크지 않죠. 왜 안전자산에 투자하다 보니까 수익률은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나는 안전하게 이제는 상품을 꾸리겠다라고 해서 이런 채권형 ETF를 많이 투자하셨는데, 근데 지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수가 너무 뜨겁습니다. 코스피 200 추종 ETF 같은 경우는 수익률 되게 잘 나왔거든요. 지금도 잘 나오고 있고, 야 아니다. 주식형 ETF, 그러니까 공격적인 상품을 담는 ETF로 내가 좀 갈아타야 되겠다는 분들이 많아지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채권형 ETF는 좀 많이 지금 팔고 있는 중이고요. 공격적인 어떤 주식 지수를 추종하는 이런 ETF 상품에 많은 분들이 지금 갈아탔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잘 매도하고 잘 매수하는 ETF도 약간 또 양극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한편 좀 우려스러운 거는 뭐 언제까지 오르겠느냐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게요. 언제까지 오르겠느냐. 올해 들어서만 70% 올랐잖아요. 네. 또 그런 만큼 확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특히나 우리는 외신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피가 호황을 이루고 있지만 일종의 경고 메시지 같은 것도 냈단 말이죠. 일단 어떤 이야기였는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게 옵션 상품에서 움직이는 건데요. 일단 변동성 지수를 우리가 흔히 공포 지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공포 지수라 부르죠. 블룸버그가 이제는 외신 보도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7일 기준으로 공포 지수가 41.88 나왔는데, 이게 지난 트럼프 대통령 4월 달에 상호 관세 이슈 때렸을 때 그때의 공포 지수 이후에 가장 큰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희 시장이. 그러니까 그때처럼 지금 공포 지수가 한때 올라갔었다라고 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뭐 일각 다른 외신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오징어 게임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뉴욕에 있는 뉴욕 시장의 밈 주식들, 이거 다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비유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공포 지수가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시장이요. 올해 들어와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률이 71%입니다. 이게 코스피 200, 우량주만 담아놓은 이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는 83%예요, 수익률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아니 83%라는데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막 뛰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너무 뜨겁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는 외신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눈에 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귀담아 볼 점은 분명히 있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기간에 많이 뛰었죠. 단기간에 또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투자자들의 어떤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네. 있다. 빚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관련해서 이학원 금융위원장이 이런 신용대출이 최근 들어서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계 부채 증가를 견인하거나 건전성 위협을 주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정말 위험하지 않은 걸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규모로 보면은 뭐 사실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속도입니다. 예,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거죠. 이게 7일 기준으로요. 지난달 말과 올해 초에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봤더니 1조 한 1,8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마통이 1조 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에서 이제는 레버리지, 한마디로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제 주위에서도요.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마통 뚫고 예. 이거 주식 투자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해서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당연히 말리죠. 예, 저는 사실 빚내서 투자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다 보니까 이제 말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또 공격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쉽게 마이너스 통장 뚫을 수도 있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또 대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 받아서 이제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이게 재밌는 사실은 마이너스 통장에 이제 증가 추이가 늘어났을 때, 신용 대출이 늘어났을 때가 주가가 오를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가 주가가 빠질 때였습니다. 저가 매수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분들이 지금 일단 언제 들어갈까를 계속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계속 이제 매수를 하시는 있는데. 이거는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이 전문가들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계속 전문가들이 예. 저가 매수해야 된다. 예. 떨어지면 사야 된다. 자꾸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매수 타이밍을 그때 잡고서 이제 마통 뚫어놓고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앵커님이 아까 정말 잘 말씀하셨어요. 이게 단기간에 많이 오르면 주식 투자 해보신 분들 알거든요. 이게 단기간에 또 훅 빠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제로 소진이 없으면 오늘처럼 보세요. 제로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합권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가 계속 제로는 계속 시장에 내놓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과연 이 상승의 호재의 제로를 내놓을지도 미지수고 그래서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 그렇다고 뭐 투자가 나쁜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예. 주의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런 권평론가 같은 분도 계시니까요. 잘 보고 계시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개인 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 강화하라 그랬고 네. 금융위원장이 관련해서 좀 논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논의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장기 투자는 저는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투자 말고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에서 금융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미국 투자자의 대부분은 장기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네. 이제 우리나라 성향은 단기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자 이런 취지로 이제는 말을 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현실성 있는 거는 일단 ISA 계좌죠.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계좌에 이제는 돈을 넣어놓고 뭐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합니다. 이 계좌의 장점은 비과세 혜택이에요. 일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3년 동안의 계좌를 유지한다. 그러면 200만 원까지의 수익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서민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거든요. 그럼 너무 좋죠. 사실 200만 원 수익 나와도 그 밑으로 나와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니까 그거를 넘어가면은 이제는 9.9%의 분리과세가 되는 건데 그것도 혜택이 많죠. 15.4%가 아니니까. 그러면 장기 투자 3년이 아니라 5년 투자해. 그러면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볼 수 있어. 10년 투자해. 그럼 9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줄게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아마 상품이 구조가 바뀌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딱 장기 투자할 때 이제는 좋은 점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정부가 이 ISA 계좌 IRP를 어느 정도 이제 수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좀 한편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또 이제는 금융당국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주니어 ISA 계좌예요. 예. 그러니까 ISA 계좌는 19세 이상만 가능하거든요. 아니면은 15세부터 18세는 이제는 근로 소득이 있으신 분들만 가입을 한데 지금 만약에 주니어 ISA 계좌가 나오면 18세 이하 분, 그러니까 근로 소득도 없는데 18세 예. 이하이신 분들도 이제 투자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놓겠다는 거잖아요. 예. 18세 이하의 근로 소득이 없다. 그런데 투자를 한다. 그거 누구 돈일까요? 부모님이 부모님도, 예. 부모님이 대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게 합법적인 그럼 증여가 되거든요. 예. 만약에 이거 나오면 저도 할 겁니다. 아드님이 엔비디아 관심 있다고 그러셨죠. 그렇죠. 엔비디아에 관심도 예. 있고. 합법적인 증여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되냐면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활용을 못하죠. 그렇겠죠. 네, 여유가 있는 분들만 자녀 통장으로 돈을 내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조세 형평성도 좀 어긋날 수 있고 예. 좀 다르게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는 좀 조심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편 지금 이제 우리나라 뭐 주식뿐만 아니라 경제가 모두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제는 또 환율이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환율이 과도하게 움직일 때는 개입할 의향이 있다라면서 부두 개입성 발언을 했는데요. 이게 곧 뭐 금리를 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약간 매파적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금통위가 열릴 텐데 이 금통위원들이 판단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이제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데이터는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환율과 부동산 시장인 거죠. 이창용 한은 총재는요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부동산 시장이 지금 너무 과열됐다. 이러면서 이제 금리에 결정할 때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안 잡힌다, 계속적으로 가격이 뛴다고 그러면 금리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금리를 낮춘다는 얘기는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그 유동성 다 어디 가겠어요? 부동산 시장으로 가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환율이죠. 환율이 지금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최근에 경고성 발언했죠. 그래서 환율 시장에 개입하는 게 금융당국이 일단 구두 경고를 먼저 합니다. 구두 경고했는데 시장에서 안 먹혀들어? 그러면 스무스 오퍼레이팅, 그러니까 미세 조정이 들어가요. 그때부터 진짜 이제는 달러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를 막 팔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진행되는데 지금은 이제는 구두 경고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제 시장에서 약간 폭이 이제 줄었는데 어쨌든 간에 한은 총재는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보고 이제는 결정하겠다. 시장에서는 금리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럼 주시장이 더 좋아질 텐데라고 보고 있지만 이 발언이 나온 이후부터 매파적 발언 나오부터 금리가 동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심지어 좀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의구심까지 나오는 거죠. 근데 금리 인상은 힘들고요. 불가능한 거고 동결 쪽으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환율 시장과 주식 시장에 좀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 앞서 환율 그리고 부동산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부동산 바로 말씀 나눠보죠.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 77% 지난 한 달간 감소했습니다. 네. 지난 부동산 대책이 좀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상됐던 부분입니다. 15 대책까지 나온 이후에 사실 규제적으로 묶었잖아요. 들어올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실수요자 빼고는 사실상 들어올 수가 없는 시장이죠. 어디에?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에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과거 사례를 본다 그러면 갭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규제 지역, 토호제로 묶인 이후부터는 아예 실거주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갭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거래가 이제 막힐 수밖에 없고 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당연히 그 거래는 77%. 일반적인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95%까지 거래가 이제는 완전 떨어졌거든요. 네. 그 정도로 사실 거래의 실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시장에서 이미 예상된 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또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화성이라든지 예. 아니면 구리 쪽은 지금 뭐 가격도 지금 막 뜨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쪽에서 지금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럼 구리 조만간 묶이지 않을까. 금융당국이 또 최근에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거에 모니터링 하고 있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과거 사례가 자꾸 떠오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자꾸 하나씩 묶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묶기 전에 가격이 뛰어버리는 이제 풍선 효과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움은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경기 일부 지역이나 그러니까 규제 지역 본인 우리 집값은 뛰는 곳이 아닌데 규제가 됐어 이런 불만들 법적인 요소까지도 막 한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던데요. 그렇죠.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는 뭐 규제 지역으로 묶었을 때에 사실 통계를 3개월이거든요. 직전 연도 3개월을 보는데 그럼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의 통계를 받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15 대책에 나왔으면은 9월 달 통계를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정부가 규제를 했을 때에 9월 달 통계를 빼고 계산을 했거든요. 만약에 9월 달 통계를 냈었으면 뭐 성북 지역이라든지 뭐 강북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거 통계를 왜곡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정부도 해답을 내놓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믿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아마 부동산 시장을 약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이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최근에 전세 물량 늘었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정부가. 예. 근데 요거는 8월부터 비교해 봤을 때거든요. 정부가 생각한 거는 8월 이게부터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15 대책 나온 다음에 전세 물량이 더 늘었다. 보는데 시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전체 진짜 전체를 없던데요? 보거든요. 네. 전체를.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량이 실제적으로 이제 많이 줄었고 가격이 뛰어가고 있다라는 게 아마 팩트인 것 같습니다. 한편 지금 뭐 분양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대출도 많이 줄이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청약 통장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 이런 것들이 다 쓸모가 없어졌다, 무용지물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청약 통장 가지고 있는 분들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약통장 해지하지 마십시오. 그냥 갖고 계시는 게 더 낫다. 저는 계속 갖고 있습니다.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청약통장 넣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시장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현재 청약통장 무용론이 나오는 게 첫 번째로 본다면 분양가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내가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차라리 해지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지금 서울 분양가 84제곱미터 그러니까 국민평형이죠. 이게 지금 평균 분양가가 15억 4,300만 원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높으니까 나는 감당이 안 되니 이거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라고 이제는 해지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규제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슈가 됐던 반포레미안 트리니티 원이라고 있는데 여기가요 지금 25억 정도가 자력으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25억 자력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지원을 5만 명 넘게 했잖아요. 예, 지금 경쟁률이 100대 1로 이제 예. 굉장히 높아졌어요. 한 300대 1이었을 겁니다. 거기가. 맞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상 경쟁률이 많아져서 저도 한편으로는 야 서울 시내에 이렇게 돈 많으신 분들이 많았나라는 그러게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정도로 사실 이렇게 중간 계층이 중산층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시장이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포기하는 거죠. 아 나는 어차피 안 되나 보다라고 해서 이제는 청약 통장을 해지하시는 분 많은데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게 아니다. 일단 나중에 목돈도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 환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청약 통장 들어놓으셨으면 굳이 해지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좀 급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저는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해지하지 말고 그냥 갖고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그런 청약들 댓글 보면 뭐 사채 써서라도 들어가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확실히 부동산 시장이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권혁준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